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 최경영입니다. 저영향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존과 양립되는 개념이었었죠. 저희는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능한 적게 하는 그런 그 개발협회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건설 자재의 개발인데요. 오전에 여러 가지 좋은 발표들이 있었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단계별로 다양한 기술들이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이런 기술들이 더불어 같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전체적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누구도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고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의 문제 저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굳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생존권의 문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따라서 이 플라스틱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수차례 회의를 했었지만 결국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이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과연 뭘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죠? 이 산유국들의 경우는 국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석유화학공업국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하나 개발도상국들은 어떨까요? 플라스틱이 신이 인간에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 갑자기 나빠진 거가 아니죠. 다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사실 이 플라스틱의 문제 생산을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서 이런 데가 아니죠. 사실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플라스틱만큼 싸고 좋고 튼튼하고 편리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 말라 그러면 결국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시간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 좀 안 넘어가네요. 네. 이 표는 워낙 많이 보셨죠? 플라스틱 전체에 생산되는 양들의 많은 부분이 소각과 매립 그리고 유실되면서 생태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재활용을 통해서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재활용을 통해서 다 절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또 산유국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안에 새로운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물론 다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했던 그런 MR과 CR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각과 매립과 유실을 일으키는 것들 즉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고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이용을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그만한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후위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이 기후위기는 지금 이미 지난해 1.5도를 넘어섰고요. 1.5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지구상에 그만한 에너지가 더 쏟아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많은 바닷물이 증발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어딘가에 강우량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50년까지 지금까지의 평균 강우량보다 15%가 증가할 거라는 IPCC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름마다 폭우를 또 이상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낮은 지역은 다 침수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방을 쌓아야 되겠죠. 이럴 때 쓰는 재료가 뭐죠? 콘크리트
또는 철근 이런 것들입니다. 시멘트와 철근, 석유화학공업 이 세 가지가 3대 CO2 배출 사업이죠. 네, 결국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멘트와 철근은 우리가 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플라스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양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이 플라스틱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는 그런 용도가 있다면, 그러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아까 어느 것이 탄소 배출에 효율적인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예, 콘크리트, 시멘트를 대체하는 재료가 아주 비쌀 수는 없습니다. 또 비싸면 안 써요. 그죠? 우리는 늘 어떤 얘기를 할 때 경제적 논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써주길 바란다? 그건 사실은 넌센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플라스틱 때문에 인류가, 생태계가 정말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비정상적이지만 그렇게라도 가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경제적 논리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플라스틱 라이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INC5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그 많은 NGO 또는 국가기관이 전시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그 핵심 부에 8개의 부스를 저희 협회가 할애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GPGP라고 얘기하죠. 태평양에 있는 우리 한반도 7배 반만한 이 쓰레기 섬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생태계의 마지막 있는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주일에.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굳이 말씀드려도 필요가 없을 건데, 바로 태평양에 가서 이 쓰레기 섬에 있는 플라스틱을 그대로 건져 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레고 형식의 이 블럭을 만들어내고, 이 블럭을 태평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특히 가라앉는 섬나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서 결국 해수면이 상승한 만큼 육지의 높이도 높여주면 되겠죠. 이럴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쓰자. 물론 이거는 이 태평양까지 가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거 하나에 얼마 한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건 우리 ESG 사업, 그리고 우리 국가와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인류의 그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그 사업으로 자금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왔었죠. 그 큰 배가 가서 열심히 플라스틱을 수거했는데 아무리 압착을 해도 부피가 많이 나가죠. 그러면 한 달 넘게 가서 태평양 가서 그거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또 육지에 가가지고 그거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게 하고 또 배가 가고 10년 동안 했는데 거의 표시가 나지도 않아요. 얼마 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바로 배가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이 기술뿐만 아니라 그러면 배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세이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그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이 플라스틱 섬을 10년 안에 제거해 보자라고 하는 실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왔던 UNEP 당사자들, UNEP의 간부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다만 INC5에 이런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올 6월 5일 날 세계 환경의 날 우리 제주도에서 그 플라스틱 종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6월 3, 4, 5인데 대선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때 다시 한번 저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또 이 플라스틱 문제 뿐만은 아니겠죠. 해양의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뿐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플라스틱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6월 9일부터 13일 날 열리는 프랑스 니스 국제 해양 컨퍼런스에 역시 그 부대 행사로 열리는 GAA가 주관하는 행사에 오피셜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유래로부터 LCA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1kg당, 1톤당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은 플라스틱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43톤의 CO2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 이것이 소각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플라스틱이 탄소하고 수소 체인 아닙니까? 여기에 산소가 붙어서 CO2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순수 탄소일 경우에는 37% 정도, 아니 3.7배 정도의 CO2가 무게 베이스로, 질량 베이스로 증가할 거고요. 2.76 정도, 그러니까 2.76배 정도의 그 플라스틱 무게에 비해서 CO2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재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분리하고 세척하고 하는 과정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물론 기존의 재활용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페트를 쓰고 그 페트를 버리고 다시 골라내고 비닐을 뜯어내고 뚜껑을 빼내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기존의 방식, 이 방식이 좀 전에 SK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재에 비해서 오히려 비싸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법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보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건 아마 일부밖에 못할 거예요. 그죠? 뭐 2030년까지 10%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방식이 있다면 기존의 이 플라스틱들을 분리하거나 또는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같이 녹여서 새로운 용도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건설용 자재인데요. 이걸 그동안에 콘크리트로 우리 협회가 세계 특허를 내고 사용해왔던 레고식으로, 레고형 그 옹벽이 있어요. 이걸 대체하거나 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지금 1층에도 전시를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만든 경우는 시멘트 1톤당 CO2 1톤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재활용돼도 되지만 또는 뭐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유실된다고 했는데, 소각될 경우에 소각될 때 발생하는 CO2, 우리 지금 이제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내년부터 법이 발효가 되죠. 실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소각장이 증설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즉 녹여서 다시 굳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들어가겠죠. 탄소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시멘트를 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CO2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의 물성은 콘크리트 블록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져서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콘크리트 블록을 쓰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런데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다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개발한 여러 가지 MRCR을 뺀 나머지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유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 플라스틱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해도 충분히 그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후테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난 방지, 기후위기 적응 시설 및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기후테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 또 제가 탐노기 중기 벤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든 콘크리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고 이걸 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규격이 뭐냐, 표준이 뭐냐 등등. 하지만 우리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충분한, 우리가 요 옹벽 블록으로 해서 3,000군데 이상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옹벽은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무너졌는데, 레고처럼 끼워져 있다면 일부가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입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끔 옹벽을 시공하는 거죠. 어젠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양주에서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여섯 대의 차량이 전복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비가 점점 더 많이 올 거고, 또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쌓기라고 하는 방식은 주나라 은나라 시대 때부터 쌓았던 방식이죠. 돌을 이렇게 쌓아왔고요. 그때도 무너졌겠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구조물로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 위험성들을 많이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에 14km밖에 안 하지만 이게 전체가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아주 빠른 유속 1초에 6.8m/s의 이 유속에 100kg짜리 돌을 놔도 굴러가는 판에 이 14km의 블럭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흙을 채우고 나니까 풀도 자랄 수가 있고요. 경사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서 개구리나 뱀이나 이 그 생태적인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는데 생태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아주 우수하더라.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처럼 안양에 산사태가 났던 지역에 곡선 뭐 얼마든지 상관없죠. 레고처럼 끼워 놓더니 식물도 자라고 있고 아주 자연스러운 경관 그리고 아주 큰 유속에도 잘 보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사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우리 여기 철책이죠. 전에는 우리 군인들이 현역이 다 들통 메고 시멘트 가지고 가서 비비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쌓아 올렸죠. 아주 그 공사비도 줄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건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우리 동해안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동해안뿐이 아니라 전 세계 해안이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구조물들은 파괴되고 있고요. 모래는 유실되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기초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마대자루에 모래를 담아 놓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초 없이 이렇게 1.6m짜리 구조물을 설치해 놨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양쪽에 모래가 쌓여서 이 구조물이 아예 묻혀버렸죠. 해안의 모래 유실 방지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 구조물의 경우 비상헬기 착륙장이었는데 흙이 다 빠져나가서 자 걷어내고 기초 없이 이렇게 레고처럼 끼워주고 있고 하루에 바닷물이 2번 왔다 갔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걸 유튜브로 올려놨더니 아주 많은 곳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아주 큰 규모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검증된 것을 매립장으로 가고 있던 이 플라스틱 세척과 분리 없이 이걸 그대로 녹여서 이렇게 제품화한 거죠.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더니 당연히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주로 꼬막을 양식하던 우리가 어망을 가지고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칼슘은 뭘 것 같아요? 우리 뭐 따개비라든지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클레이, 이거는 뻘흙이 묻어 있겠죠. 자, 철은 뭘까요? 마스크에 있는 철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35%의 불순물, 그리고 주성분은 플라스틱인데 뭐 워낙 여러 가지니까 이런 걸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분석 보고서를 받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활기에 썼던 것들 또는 어망이나 이런 것들 썼던 것들에서 갑자기 중금속이 나오거나 유해물질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콘크리트보다도 유해물질 용출량이 적더라. 콘크리트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물에 녹는 성분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용출량이 적은데 자 불순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순물이 어디에 있냐면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의 가운데 쪽에 쏠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사못이라든지 아니면 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의 가운데 쪽에 몰림으로 인해서 이 제품의 물리적 성질을 오히려 더 좋게끔 만든 거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특징을 봤더니 압축 강도가 26.4메가파스칼이 나왔다. 압축 강도 26.4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제품이 갖고 있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죠. 특히나 흡수율을 콘크리트 제품에서는 7 이하로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물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동결융에 의해서 압축 강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흡수율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얼었다 녹았다 해봐야 크게 강도 저하는 없겠죠. 인장 강도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콘크리트가 가질 수 없었던 묵은 콘크리트가 가질 수 없었던 이 인장 강도가 우리 손가락 정도의 굵기가 167kg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해머로 쳐도 깨지지 않고 동일본 대지진이 와도 깨지지 않는 옹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탄소 배출권으로 LCA에서 분석한 결과를 봤더니 소각을 하지 않아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콘크리트 블럭을 대체함으로써 여기서
줄여질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을 합쳐봤더니 25kg짜리 이 블록 하나를 만들 때 74.69kg의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장, 이 라인을 하루를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약 60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봤더니 30년생 소나무가 가장 CO2 흡수를 왕성하게 하는 나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0년생 소나무, 이게 잘못됐네요. 만그루. 30년생 소나무 만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요 라인 하루 돌렸을 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30년생 소나무, 이거 소나무 심으면 바로 30년 안 되죠. 30년생 소나무가 만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만큼을 이 라인 하나를 돌려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바로 이 어망을 사용합니다. 이거 바닷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물고기들 걸려서 계속 완전 지옥이죠. 그래서 환경부하고 해수부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땅으로 걷어 올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 가져가죠. 이거 소각장에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뻘도 있고 따개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태우면 바닥에 쌓이는 게 엄청나게 많겠죠. 청소비가 더 들어서 안 가져간대요. 자, 우리는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제품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EPR로 이 어망을 제조한 사람이 지불하는 돈입니다. 자,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동일한 규격의 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13,500원의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의 약 80%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이 블럭을 공급한다면, 그런데 이 블럭이 오히려 콘크리트 블럭보다 물성이 훨씬 더 좋고 가볍기 때문에 시공도 편하고, 그 대신에 가벼운 안정성이 떨어지냐고 하셨지만 여기에 잡석을 채워주면 그러면 그 무게, 그 안정성은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탄소 배출권을 이만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라인을 설치를 해서 하루에 20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이 비용 760만 원, 그리고 20톤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전기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금비 다 포함해서 320만 원이 원가인데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고 440만 원의 이미 이익이 발생했죠. 즉 물건의 가격이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80%에 팔아도 이만큼의, 그 다음 배출권, 지금 현재 국내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만 우리가 탄소 배출권 유럽이 이제 이 국경세가 발휘된다면 같은 가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서울시가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서울 숲에 이걸 설치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 보면 약 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더라. 물론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자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차피 태워서 발생할 걸 아예 태우지 않고, 그리고 그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땅속에 저장돼 있으면 탄소와 수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도 에너지만 가하면 저기서부터 탄소 섬유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름도 다시 뽑아낼 수 있고,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핵 융합 에너지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산유국이 되는 거죠. 자원 강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라인을 1년 동안 가동한다면 360만 그루의 30년생 소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CO2량을 이 한 개의 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공법을 바깥은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안쪽에 땅에 묻히는 부분을 폐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불나면 어떡할 건데라고 할 수도 있죠. 예, 불나면 플라스틱 다 타는 거 아니야? 또 햇빛이, 자외선이 쬐면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들어가게끔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여기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고 여기 사용된 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없었던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일반 민간인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놨고, 그리고 올해 안에 혁신 제품이라 조달 우수 제품 인증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관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지게 될 겁니다. 자, 전 세계에 있는 이 많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들 수 있는 설비에 관한 특허, 그리고 만들어질 제품에 대한 특허,
그리고 이 제품을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그 환경 기후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공법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예. 여기를 보시면 이 제방을 쌓는 데 있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제방을 쌓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요게 1이면 요게 2 정도 가죠. 또는 2나 3 정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방을 새로 쌓는다 그러면 엄청난 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방식으로 쌓는다면 땅이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토지 면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도 엄청 줄일 수가 있겠죠. 개발도상국, 우리 아직 제방도 제대로 없는 나라, 또 있는 제방을 보강해야 되는데 이런데 우리가 이 폐플라스틱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공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그 ODA 사업, 월드뱅크의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 있게 수주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건설업이 같이 진출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K 이니셔티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무엇으로 주로 갈 거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각 나라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걸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그 나라의 기후위기를 극복해주고 거기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을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면, 자,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쓸 때는 반드시 기후위기에,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온실가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또 그 효과는 어떤지를 예산서와 결산서를 쓸 때 반드시 적게 돼 있어요. 그래야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발 사업은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라고 인식돼 왔는데 이런 소재를 씀으로 인해서 똑같은 개발 사업에 있지만 이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 우선적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협회에 이 물건은 언제 나오냐고 지자체에서 많은 연락들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쓰겠다.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지진이 와도 무너질지 않을,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발생하고 있고 올해 안에 3m 이상의 옹벽은 반드시 내진 설계해야 된다는 법도 추가돼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싸고 좋고 플라스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배출권도 생길 수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러한 결과를 인정을 받아서 올해 젠슨 황과 같이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혁신 부분의 혁신인데요. 인류의 생존,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했던 플라스틱을 인류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콘크리트 제품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의 여기가 견딜 수 있는지, 플라스틱과 콘크리트가 연결되는 부위에서는 얼마만큼 힘을 견딜 수 있는지, 또 플라스틱끼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 이걸 자동으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구조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플라스틱이 어디서 수거됐고 그 플라스틱이 어느 공장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졌고 그 제품이 어느 공사 현장에 쓰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 우리가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이런 탄소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데 한몫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협회는 이러한 기술들을 체계화시키고 있고요. 또 이것을 이제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또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세계 최고의 원유 회사였죠. 아람코에서 서로 그 공동 사업 참여 또 투자도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아람코가 먼저 알아보고 투자를 희망하는 것보다 우리 석유화학공업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LG나 SK나 또 이런 기업들이 좀 같이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계로 확산돼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길 희망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